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비명소리도요. 2008년 5월 14일 새벽, 미네소타의 한 시골 마을에서 들려온 그 두 단어. 오, 시트. 그것이 19살 브랜든 스완슨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47분간 이어진 통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달리던 부모. 그리고 갑자기 끊어진 전화선. 그날 밤 전화기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브랜든 스완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미국 미스터리 실종 사건 중 가장 섬뜩하고 기이한 케이스로 손꼽히는 브랜든 스완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미네소타주 마샬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브랜든 스완슨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19살의 대학생이었던 브랜든은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던 청년이었죠.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티에서 알코올을 섭취하긴 했지만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친구들은 증언했습니다. 브랜든은 집까지 약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해 돌아갈 계획이었죠. 미네소타의 시골 도로들은 대부분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농지뿐입니다. 가로등은커녕 집 한 채 보기 힘든 그런 적막한 길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이 길을 수없이 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54분, 브랜든의 차는 도로를 벗어나 도랑에 빠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비포장 자갈길이었고 어쩌면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브랜든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도랑에 박혀버렸고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시골 한가운데 브랜든은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지만 브랜든의 아버지 브라이언 스완슨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차가 도랑에 빠졌어요. 괜찮긴 한데 혼자서는 빼낼 수가 없어요.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브랜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죠. 브라이언은 아들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브랜든은 대답했습니다. 리온드와 마샬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작은 마을 근처에요. 브라이언과 그의 아내든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브랜든이 말한 리온드 마샬 경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브랜든이 있는 곳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아내든 아들과 통화를 하며 이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브랜든, 우리가 지금 리온드 쪽으로 가고 있어. 주변에 뭐가 보이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냥 들판이랑 도로밖에 안 보여요. 알았어. 우리가 차 라이트를 깜빡일 테니까 보이면 말해줘. 브라이언은 차의 전조등을 여러 번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브랜든, 너도 차 라이트를 켜봐. 우리가 찾을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랜든의 차는 도랑에 빠진 상태였고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대신 브랜든은 차에서 내려 헤드라이트를 직접 조작하며 깜빡여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차 불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브랜든 역시 부모의 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리온드와 마샬 사이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서로의 불빛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니? 우리가 리온드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내가 안 보여. 브랜든도 답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빠, 분명히 근처인데. 그때 브랜든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에 계속 앉아 있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걸어갈게요. 마을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는 계속 켜둘게요. 새벽 2시 30분경 브랜든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브랜든. 천천히 와. 우리가 계속 너를 찾을 테니까. 네, 괜찮아요, 아빠. 저 멀리 불빛이 보여요. 아마 리온드 마을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걸어갈게요. 브랜든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이 좋은 편이었고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 걸어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과 아넷도 계속 리온드 주변을 돌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랜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브랜든은 계속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발소리, 거친 숨소리, 때때로 들리는 자갈 밟는 소리.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브랜든.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도 계속 찾을게. 네, 괜찮아요. 제가 불빛을 따라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47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와 아들은 전화기를 통해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안전했습니다. 걷고 있었고 곧 마을에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브랜든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전화기 너머로 브랜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시트. 그것은 놀람의 표현이었습니다. 공포, 당혹,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브랜든이 무언가를 보았거나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브랜든.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브라이언의 가슴 속에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끊어졌어요. 리온드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새벽 6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도, 브랜든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브랜든이 있었던 곳은 리온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리온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타운리라는 작은 마을 근처였습니다. 브랜든의 차는 타운리 외곽, 옐로우 메디슨 강 근처의 도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브랜든은 분명 자신이 리온드 근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남동쪽이었지만 브랜든은 북서쪽으로 운전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서,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브랜든은 운전에 지장을 줄 만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하지만 브랜든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40km나 잘못 가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브랜든이 보았다고 말한 불빛이었습니다. 그가 따라갔던 그 불빛,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타운리 마을의 가로등, 아니면 그를 유인한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수색대는 브랜든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견들이 투입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들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견들은 브랜든의 차에서 출발의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개들은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브랜든이 걸어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옐로우 메디슨 강의 제방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냄새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시 브랜든이 강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5월의 옐로우 메디슨 강은 봄철 해빙으로 인해 수위가 높았지만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브랜든은 수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설령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전화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 시트, 이라고 외친 직후에도 전화를 다시 걸 시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막았을까요? 경찰은 강을 수색했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되었고 수중소나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브랜든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도,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부 수사관들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브랜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방향을 잃고 옥수수밭이나 숲속 깊이 들어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입니다. 5월이라고는 하지만 미네소타의 밤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죠. 만약 브랜든이 밤새도록 걸어 다녔다면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브랜든은 오, 시트,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을 잃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갑작스러운 사건을 목격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사고사입니다. 브랜든이 어둠 속에서 걷다가 버려진 우물이나 광산갱도에 빠졌을 가능성입니다. 미네소타의 시골 지역에는 오래된 농장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덮개가 없는 우물이나 붕괴된 지하 저장고 등도 있었죠. 만약 브랜든이 그런 곳에 빠졌다면 시신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수색견들이 냄새를 추적하다가 강 근처에서 멈췄을까요? 세 번째 이론은 가장 어두운 가능성입니다. 범죄. 누군가가 브랜든을 해쳤을 가능성 말입니다. 새벽 3시, 인적 없는 시골길, 홀로 걷고 있는 19살 청년. 만약 누군가가 그를 발견했다면,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오, 시트, 은 그가 누군가를 목격했을 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구조를 기대했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을 때, 하지만 이 이론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범인은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왜 증거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완벽하게 시신을 숨길 수 있을까요?
15년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가장 섬뜩한 것입니다. 초자연적 현상. 어떤 사람들은 브랜든이 봤다는 불빛에 주목합니다. 그가 따라갔던 그 불빛, 그것은 정말로 마을의 가로등이었을까요? 아니면 도깨비불이었을까요? 여행자들을 길에서 유인의 늪이나 위험한 곳으로 이끈다는 그 전설 속의 불빛. 미네소타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라진 여행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밤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상한 불빛을 따라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 브랜든도 그런 운명을 맞이한 걸까요? 물론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브라이언과 아내 스완스는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5월 14일, 그들은 브랜든이 사라진 그 길을 다시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뭔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브라이언은 여러 인터뷰에서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젠장, 그 두 단어를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을 때의 그 침묵도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무력했던 그 순간을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브랜든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엄마, 다녀왔어요라고 말하면서요. 그의 방은 그때 그대로예요. 침대도, 책상도, 옷도 모두 그대로 남아있어요. 언젠가 브랜든이 돌아올 날을 위해서요. 하지만 브랜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미네소타주는 브랜든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단지 법적인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브랜든의 가족에게 그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 찾지 못한 그 어딘가에 있는 2021년 새로운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해 다시 한번 강과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면 투과 레이더, 첨단 잠수 장비, AI 분석, 모든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랜든 스완스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진은 여전히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DNA 정보는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혹시라도 발견될 신원 불명의 시신과 대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운리 마을 근처 옐로우 메디슨 강가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브랜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든 것이었죠. 브랜든 스완슨을 기억하며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멈춰서서 그 비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브랜든은 어디로 간 걸까? 왜 그는 오, 젠장이라고 외쳤을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브랜든 혼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에 타운리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듯한 목소리. 여보세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바람 소리일 수도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브랜든의 목소리라면, 만약 그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면, 2008년 5월 14일 새벽 3시 10분, 47분간의 통화가 끝난 그 순간, 브랜든 스완스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단지 통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미제 사건 파일 속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미래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미네소타를 지나가게 된다면, 타운리 근처를 지나가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주세요. 브랜든 스완슨을 기억해주세요. 그가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가족이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밤길을 걷다가 이상한 불빛을 본다면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브랜든처럼 당신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47분간의 통화, 그리고 마지막 비명. 그것이 브랜든 스완슨이 남긴 전부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옐로우 메디슨 강의 차가운 물 속에? 끝없는 옥수수밭 어딘가에?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곳에? 답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그 적막한, 공허한 침묵 속에, 전화가 끊어진 후 찾아온 그 끔찍한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브랜든의 영혼이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